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위해서 독서 강의 이제 경제 파트, 사회 파트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 파트 글을 다 찍고 있는데 주로 어렵다고 했던 부분들이 다 경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부분만 좀 몰아서 강의를 다 찍고 있어요. 일단 오늘 요 강의까지 하게 되면 아마 4번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은 요 제목으로 이제 찍게 될 것 같아요. 경기 변동에 대한 여러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해서 사회 파트 6번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변동된다라는 건, 경기라고 하는 건 뭐 한마디로 경제 기운 정도로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경제학파라고 했으니까 학파들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경제학파들이 나오는데, 사실 미리 살짝 언급을 드리면 요 안에 고전주의 학파가 나오고, 그 고전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케인즈 학파에 대해 또 비판한 새 고전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고 하죠. 새 고전 학파가 나오게 되고, 그 새 고전 학파를 또 한 번 비판하게 된 새 케인주의 학파, 이렇게 해서 4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비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사실 경제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프 같은 게 나와서 본문엔 글로 되어 있는데 웬 그래프? 라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함께 보면서 요렇게 읽어내면 되는구나 라고 함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 1시간 내내 듣는 강의라기보다는 내가 좀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찍어서 그런 부분도 위주로 좀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갑시다. 자, 29번 문제일 텐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늘 보고 있는 사실 확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맨 앞에 키워드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그럼 본문 어딘가에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가 나온다는 얘기고,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다. 그러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걸 둘이 싸웠니? 를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 새 고전학파는 가격 경직성, 뭐 좀 약간 독특한 용어가 나왔으니까 본문 읽다가 새 고전학파 읽을 때 가격 경직성이란 말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읽을 때 뭐 가격 경직성, 그 다음 미시성 이런 거 나오면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케인즈란 사람인 것 같은데 임금 경직성, 그럼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있고 임금 경직성이라는 게 있나 보죠. 요것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임금 경직성이라는 것들이 고용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케인즈는 신축적으로 가격의 변화에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건가? 다섯 번째, 새 케인즈 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메뉴 비용이라는 게 뭐가 나오나 보다. 그럼 나오면 메뉴 비용이 뭔지 이해하신 상태에서 가격이 조정된 속도가 빠르다. 속도에 빠른 거 연결되는 건지.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글을 읽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 속에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 케인즈, 새 케인즈 학파, 이런 여러 경제학파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각각의 특징들 얘기할 때 읽고 나서 언론 와서 확인하고 지우면 문제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게 29번 문제인 거고, 30번은 보기 문제인데 엄청 길어요. 그죠? 요런 문제 여러분 좀 어려워했을 거고, 사실은 요게 2020학년도 3월 고2 연합학력평가 문제인데, 요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모의고사 중에 오답률 1위였던 문제가 요 여러분 책에 있는 30번 문제거든요. 그래프.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쉽게 문제 풀 수 있지만 그래프 자체를 이해 못하게 되면 이게 뭘 어떻게 읽어질지 모르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31번의 문제도 보기 문제인데 이것도 오답률이 63%였으니까 꽤 컸던 거죠.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A를 읽은 다음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A는 맨 마지막 6문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바로바로 문제 풀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매번 강의 때마다 이거 잡아드리고 있죠. 글을 읽었을 거니까, 문제를 풀었을 거니까 선생님이 뿅 하고 보여주면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시장의 불균형과 가격 조정 기능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글 속에 써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경기 변동과 단기 지속 시간이라는 것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단기 지속 시간이 뭐지? 용어를 여러분 책에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 학파 이 네 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가 가격 경직성이라는 건 무엇이고 메뉴 비용은 무엇이고 효율 임금이라는 건 무엇인지 글 속에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제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딱 봐도 용어 자체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용어를 보니까 그냥 경제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용어도 못 알아먹겠어. 읽으면서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렵다 생각하고 읽으면 진짜 어렵고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배경 지식을 익힌다. 내가 몰랐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내가 익혀간다라 생각하면 생각보다 여러분도 할만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쉬운 거는 어차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점수 향상을 도모한다면 어려운 지문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경제학 지문은 특히 오른쪽에 정리를 해가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정리하시면서 선생님이랑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봅시다.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그러면 시장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 항상 선생님이 독서지문 읽을 때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며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불균형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하나의 문제가 발견됐고 그 문제가 균형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우와,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 그럼 해결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구나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저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거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글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불균형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불균형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나중에 다시 균형이라는 것으로 회복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 가격 변화를 통해서 균형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변화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모를까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이 회복된다. 쉬운 말이죠. 일단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그럼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불균형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여기는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초과 공급이니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해 보죠. 필요한 만큼 물건이 생산되면 남는 게 없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공급이라고 하는 건 생산이 과하다 이런 얘기니까 너무 많은 생산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귀하잖아. 귀하면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너무 물건이 많아. 그럼 이건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다이아몬드 뭐 예를 들어서 세계에 하나뿐인 다이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세계에 30억 개인 다이아 그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보면 수요량이 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나가 하나에 막 5,000원, 10,000원 해. 그럼 좀 비싸다. 안 사겠죠. 그런데 바나나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 한대. 그럼 싸니까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많이 일어났어.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해. 그럼 그 많았던 것들이 점점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생산됐던 것들이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샀겠죠. 그러면 그 많이 쌓여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구나. 당연한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변화된다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떨어져. 하락을 하게 돼. 그 결과 수요량과 공급량의 양을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격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능이라는 게 뭐야?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관련해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거시경제학에서의 시간이 있나 봐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하나는 뭐냐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대요. 이것도 정리할까요? 자, 단기란 무엇인가?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 그럼 요건 간단하게 쓰면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냐면 저기 나왔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시간대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며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막 잘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신축적이란 말의 쉬운 말은 변화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이다. 그렇다면 장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냐? 단기, 불균형 지속 시간을 지나서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불균형 상태가 일어났어. 그래서 불균형에서 중간에 가격 변화를 통해서 조정되다가 균형이 발생했어. 그 균형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다 단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단기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은 단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그런데 단기의 지속기간 무슨 얘기예요? 단기라고 하는 건 불균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가 생겼던 불균형 지속시간 요거 즉 시장 불균형 써있네. 이 불균형이라고. 얘가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저기서 보면 단기 지속시간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인 거냐면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단기 지속 시간은 단기가 곧 불균형이니까 불균형인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이 곧 단기 지속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냐면 이것은 곧 균형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는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 지속 시간이란 불균형 지속 시간과 똑같은 말이고 불균형 지속 시간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시만요. 균형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시간은 세 개가 동일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굳이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 속에서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문단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결과적으로 이거죠.
시장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가격 조정 기능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 아, 가격을 조정해서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근데 마지막에 뭐로 끝났냐면 균형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제일 중요한 건 요 단기 지속 시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죠? 요 시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입장들을 하나씩 분석해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2번 문단인데 일단은 우리 지우고 오른쪽에 정리해가면서 읽도록 하죠. 정리를 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쉬우니까 여기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머릿속에 지금 그건 꼭 있어야 돼요. 아,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단기 지속 시간이라는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단기 지속 시간에 대해서 각 경제 학파들의 의견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됐죠? 요거 마르면 보일 거예요. 너무 빛 번져서 잘 안 보이죠? 자, 가볼게요.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를 이루었던 고전학파. 자, 첫 번째 파트예요. 1. 고전학파의 이야기부터 가도록 하죠. 자, 고전학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봤더니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얘들아 여기 있어. 항상 균형을 달성하고 있대. 그럼 항상 균형이야? 그 얘기는 불균형 상태가 없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항상 균형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불균형 상태가 존재하면 저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많이 들어봤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에 누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아까 처음에 봤던 그게 그거잖아. 뭔가 물건이 과도하게 공급됐어? 근데 막 이거를 일부러 누군가가 막 더 막 팔아 제끼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이 공급되니 물건값이 알아서 떨어지고 알아서 떨어지니까 많이 사가고 그러니까 알아서 줄어들어서 원래 돌아갔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 누가 일부러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는 어떤 신 같은 손들이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고전학파에서 강조했던 거는 무엇을 강조했니? 보이지 않는 손. 요게 나오게 되면 고전학파의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항상 이런 독서 문제 풀 때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이해할 때도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보다가 보이지 않는 손, 아, 고전학파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항상 뭘 달성했다? 균형을 항상 달성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능력이고 이 자기 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겠죠.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늘 균형 상태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단기는 존재할 수 없다. 즉 단기 지속 시간이라는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학파가 고전학파라는 거죠. 고전학파의 뜻은 단기 지속 시간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기 지속이라는 게 뭐였지?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고 배웠지? 불균형의 시간이었잖아. 불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항상 균형이니까. 그래서 밑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발생하자마자 바로 가격이 작용을 해서 바로 균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균형을 회복하는 게 즉시잖아. 이 즉시란 말은 아주 빠르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불균형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냥 균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렇게 빨리 바꿔버리기 때문에 불균형이라는 게 존재할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이 바로 그냥 야 불균형 상태인데 어디 보자. 이거 뭐야 다시 균형이 됐잖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얘들아 팁을 잘 봐야 돼. 분명히 단기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밑에서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이때 경기 변동 현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단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경기 변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불균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얘기인 거야. 균형 말고 불균형, 그리고 단기, 그리고 여기 경기 변동.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불균형이란 단어하고 단기라는 기간하고 요 세 가지는 비슷한 의미로 같이 가겠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들어가시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호황과 불황 나오는데 호황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가 막 호황이다. 그러니까 뭐가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는 건 뭐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호황이야. 불황은 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계속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균형과 불균형 얘기했을 때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었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가장 균형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호황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 더 좋은 상태라고 하긴 하지만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하면 뭐가 물건이 너무 안 팔리는 그런 것.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물건값이 막 떨어져.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황인 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물건이 좀 줄었어. 공급량이 적어. 그래서 물건값이 막 올라.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황이야. 자기한테는. 호황. 그런데 사실은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으니까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호황이든 불황이든 전부 다 불균형 상태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함정을 팔 때 어떻게 팔 수 있겠어? 불황은 불균형, 뭔가 부정적인 어휘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너희들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호황은 불균형 상태로 볼 수 없겠군. 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얘도 불균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2번 문단의 주제는요. 경기 변동에 대한 고전학파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어휘 문제인데 요게 이제 요즘 트렌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예전처럼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글 속에서의 A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근데 여러분 책에서 아마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가보자.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우리 아까 앞에서 균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오케이. 1번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건 지우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갑시다. 3문단이에요. 하지만 케인즈는 그러면 얘 반대에서 케인즈가 나오는 거니까 자, 케인즈로 가볼게요. 케인즈는 얘랑 조금 반대의 생각이 있나 봐요. 두 번째 케인즈로 가봅시다. 그러면 고전학파는 균형이 항상 단기 존재하지 않아? 그럼 불균형도 없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케인즈는 얘랑 반대라면 아마도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고전학파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여기 써있네.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지금 케인즈는 뭐가 있다고 본 거냐면 단기 존재한다. 야, 고전학파 단기가 없다고? 불황이 없다. 그 불균형이 없다고? 웃기지 마.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일 수 있지만 단기도 있어. 그리고 이 단기 시기는 어떠냐면 가격이 경직적이야 라고 설명한 거야. 경직이란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침체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것과 발생했던 대공황. 그러면 경기 침체가 있었고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대공황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한 대공황,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됐고 실업이 많았던 게 이 대공황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대공황의 원인이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봤대. 그러면 가격이 경직, 즉 가격이 변동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장기라고 하는 건 회복되는 시점을 얘기했잖아. 근데 단기는 불균형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불균형 시간대에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대. 그래서 뭐가 생겼대? 대공황이 됐대. 그러면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야? 가격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얘가 원인이 되어서 대공황이라는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겠네요. 인과관계예요. 자,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토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 우리 아까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었지? 바로 불균형과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기가 존재하는데 그 단기라는 시간대는 경직적인 시간대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가격 경직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 보니까 총 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을 일으키. 그러면 가격의 경직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야. 특히 언제 그런 거냐면 총 수요가 변동될 때. 그러니까 총 수요 변동될 때 경기 변동이 발생되는데 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균형 상태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왜 나타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가격 경직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케인즈의 제일 중요한 주장은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고전학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뭐가 반대냐면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고전학파의 특징, 단기는 없어. 늘 균형적이거든. 케인즈가 야 웃기지 마. 단기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지. 단기는 존재해. 그리고 단기 시기에는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 그것이 이러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도 하고 임금이 많이 경직적이잖아? 그러니까 가격만 경직적인 게 아니라 임금까지도 경직적이 되면 밑에 보니까 실업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열심히 해? 그럼 임금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안 하면 임금은 삭감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임금이 경직적이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제 여기를 이해 잘 못하던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이게 무슨 얘기죠? 기업에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가 감소되었다. 수요라는 거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업에서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좀 적게 필요하다? 감소됐다고 그랬으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100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명만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적은 인원이 필요했던 거야. 그럼 인원이 적어졌어. 인원이 조금밖에 안 필요해. 그러면 굳이 임금을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 왜냐하면 인원이 적으면 좋겠는데 그럼 간절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간절할 거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는 간절하지 않거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쉬운 게 많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그냥 깎아도 그만인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노동자가 좀 적게 필요할 때는 그 임금,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그냥 깎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임금이 굳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이 딱 요만큼. 그러니까 아마도 노동 수요 감소가 있었다는 얘기는 기업이 좀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기업이 힘드니까 임금을 하락해서라도 보통은 임금 좀 깎아서라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임금이 경직돼 있으니 그냥 사람들을 뭐 해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수요가 조금밖에 필요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데리고 가? 그냥 잘라버려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결국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실업이 불러일으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는 거냐면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3문단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단기라는 건 존재하고 즉 단기 지속 시간은 존재해. 고전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케인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럼 여기의 주제는 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케인즈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가 써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기서 B, 경직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이게 아까 어휘 문제 2번에 보니까 경직적이다. 변동이 없다는 얘기니까 변함이 없다. 즉, 즉시 바뀌지 않는다.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지울 수 있겠네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것도 지우고 넘어가죠. 다음 4문단 갑시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의 발전이 돼. 야, 이거를 이어받았어. 이건 반대가 아니라 이제 이어받은 거야. 이거 이어받아서 세 번째, 이제 케인즈 학파로 가요. 자, 케인즈 학파는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발전시켰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사상을 이어받았겠죠.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된 현상으로 보고 경기 변동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 불균형과 동일한 말이었잖아. 왜 그런 거냐면 경기 변동을 거쳐서 균형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결국 경기 변동의 시간은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때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그러면 불균형 왜 일어나는 거야? 총수요의 변동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이거 아까 케인즈가 했던 얘기잖아. 총수요 변동 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대. 뭐가요? 불균형 상태가. 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 이거 이따가 선생님 강의 하나 더 할 건데 요번에 시험 범위 중에서 사회 파트 8에 보면 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경제 지문은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엮이고 엮인 게 되게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 어쨌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정부가 하는 건데 이걸 했을 때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 수요를 관리. 왜? 총 수요 변동 때문에 생겼으니 얘를 관리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누가 해? 정부가 해주란 얘기야. 가격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거를 정부가 관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경기 변동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 그러면 위에 있는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한다며. 근데 케인즈 학파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는 손이 있다라는 거지. 이 보이는 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의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뭘 해결할 건데? 총 수요를 관리해 줄 거야.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달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서 이 케인즈 학파가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시 계량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거시 계량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정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자, 중요한 건 정책이고요.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하는 거고요.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대.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사문단에서의 포인트는 케인즈 학파일 것이고, 그러면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경기 변동에 대한 케인즈 학파의 주장.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핵심 포인트 단어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보이는 손이 존재한다. 뭘 통제해라? 총 수요를 조절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할 거 어휘 문제. 총 수요를 관리했다고 써 있으니까 자, 가보죠. 관리했다.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적절한 수준까지 만들었다는 거를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수준을 맞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앞에 쪽 보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자,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는 거는 불균형 상태를 없앤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시장 균형을, 뭐가 빠졌는데? 그죠? 불균형을 없애는 거잖아. 근데 균형을 없애면 불균형밖에 안 남는데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쉬운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건 불균형과 동일한 말이었고 그것은 곧 단기 지속 시간이었으니까 아까 처음에서 정리했던 거 그거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억은 고전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니은은 케인즈 학파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 둘을 비교하는 거거든. 30번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땡겨왔어요. 자, Y 별표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 수요를 나타낸다.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AD 곡선이 우측으로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이 이동한다고 가정했었고, 요 표가 얘들아 이 표야. 너희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가운데 점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요게 요렇게 평행 이동하던가 요렇게 평행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총 수요가 AD0이고 물가가 P0, 국민 총소득이 Y 별표인 상태에서 총 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총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총소득, 아이고 어디 갔어? 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지금 총소득이, 요게 지금 밑에가 국민 총소득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국민 총소득이 Y 별표인 상태니까 Y 별표는 여기 지금 Y 별표예요. 그죠? 요 상태에서 총 수요가 AD2로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가? 자꾸 표가 어디 가니? AD2니까 요 뒤에가 AD2잖아요. 여기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 있어요. 증가라고. 여기 감소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이동하게 되면 앞에서 있던 것처럼 물가가 P2까지 증가할 수 있대. 왜 그런 거지? P2가? 여기서 일로 가게 되면 왜 P2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P2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서의 기점인데 여기에서의 원래 물가는 여기 점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새로운 곡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물가가 P2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얘기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국민 총소득이 얘로 고정되어 있다면 원래 곡선이었다면 물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겠지만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게 됐다면 위로 올라와서 얘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P2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앞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총소득이 Y 별표보다 큰 경우를 호황이라고 했대. 그러면 Y 별표보다 큰 경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른쪽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호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 Y2보다 작은 경우는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이 불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위쪽에서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들 쭉 갈 거고요.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쪽에서. AD 곡선은 뭘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지? 총 수요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어.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체크할 거는 문제에다가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호황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불황이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오답률이 73.1%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경제지문에 약한 친구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되게 짜증났을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본문을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만 잘 보고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기억의 입장이야. 기억은 여기 있는 고전학파가 기억이었어. 놓치지 마. 기억은 여기, 니은은 케인즈 학파가 니은이야. 자,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글 속에 호황이나 불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왜? 호황이나 불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지? 말이 좋아 호황이고 말이 안 좋아서 불황이지 얘네들은 그냥 불균형 상태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아. 왜? 고전학파니까. 그래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 별표로 일정할 것이다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입장이 뭐였지?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는 얘기는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라는 뜻이겠죠? 국민 총소득이 Y 저기 요거 안정상태 요거로 일정할 것이라는 얘기는 호황이나 불황이 없을 거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로 고정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이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오른쪽으로 가면 호황, 왼쪽으로 가면 불황.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맞는 말. 다음 2번.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는 고전학파의 특징.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0이고 AD 곡선이라는 게 요거잖아. 얘가 수평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 자, 그럴 때 물가가 P0이고 국민 총소득이 Y 별표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얼핏 보면 맞다, 얘들아? 왜냐면 항상 균형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이 고전학파라고 하는 것들은 늘 변함이 없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 밑에 보니까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한다.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잘 봐. 아까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 앞쪽에서. 총 수요가 AD0이고 물가가 P 여기였어. 총소득이 이건 상태에서 총 수요가 증가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까 물가가 P2까지 상승했었지. 근데 방금 봐봐. 여기서 AD 곡선이 이동했다 쳐봐. 그럼 AD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겠니? 그럼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던 게 오른쪽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중심값이라며 방금 기억에서 읽었잖아. 호황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픽스라고. 여긴 고정 상태야. 그러니까 고전주의 학파 입장에서는 여긴 고정이야. 그럼 여기가 고정인 상태에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요 지점에 물가가 형성되겠지. 원래 기준은 여기가 원래 물가 시점이었을 거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물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P0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P1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P2로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아까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P0이다라는 얘기는 요걸로
고정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고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문제 풀이니까 3번도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 니은은 얘잖아. 케인즈 악파.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한다. 우리 아까 배웠죠? 총수요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해요. 그 다음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해서 국민 총소득은 Y 여거를 이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국민 총소득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그리고 AD 곡선이 이동한다 얘기했으니까 아까 우리 배웠던 거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곡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P1과 P2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할 거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보다는 커진 값이 나올 수가 없겠지. 요 안에서 움직일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의 폭 요만큼보다 더 큰 값은 나올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4번이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므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서 아까 요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P0에 고정이 되어서 국민 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날 것이다. 아까 Y1이라는 게 여기였고 여기였으니까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 왜? 물가가 P1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고정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어차피 그래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Y1에서 Y2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당연히. 왜냐하면 물가가 P1에 P1이래. P0에 고정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직적이야? 그럼 물가가 변동이 없어? 어떤 걸로 고정됐는데 물가가 P0로 고정이 돼. 고정됐어. 경직적이라서. 여기 픽스 그래프 일로 이동해도 어차피 이 시점이니까 이 Y1이라는 총소득 일로 와도 Y2 총소득 요 사이에서 움직이겠구나. 오케이. 맞는 말이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5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보이는 손을 통해 아까 움직이는 건 다 얘기했고요.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손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가 보면 나왔었죠.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불균형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죠?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0에 고정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0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손을 통해서 조절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 중심. 여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손을 통해서 거기로 일정하게 맞아 떨어뜨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1에 여기에 고정됐어. 그럼 총소득은 YJ로 여기가 가장 원래 처음 있던 곳이니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5문단 갈게요. 자,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왜?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 처음에 고전주의 비판했던 게 누구였지? 케인즈를 이어받은 게 누구였지? 케인즈 학파. 얘도 비판했대. 그럼 얘와는 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엔 새 고전 학파가 나왔다. 그럼 새 고전 학파는 아마도 이름이 새 고전 학파니까 고전 학파를 좀 이어받지 않았겠니? 자, 갑시다. 1970년대 새 고전 학파는 거시계량 모형의 오류가 있음. 거시계량 모형 얘네 거였는데 이거 뭐였지? 정부가 개입해서 보이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낸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시계량 모델에 오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이 새 고전학파야. 무슨 오류인데? 밑에 읽어보니까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지만 뒤를 읽으면 알 것 같아.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꾼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 주체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과거에 있던 자료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대가 흐르면 요즘에 맞게 새로운 정보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 왜 뭐 예를 든다면 주식을 샀다 쳐봐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어떤 회사의 과거 정보도 있지만 최신 정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신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자료란 말이 또 한 번 나와 밑에.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을 하고 얘네의 특징이 뭐냐? 과거 자료만으로 요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이 거시계량 모델에는 뭐만 있다? 과거 자료만 참고를 해서 뭔가 판단을 한다. 그런데 얘네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된다는 거야? 추가 정보를 더해야 된다는 거야. 추가 정보라는 것들은 새로운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고전학파가 어떤 걸 비판하는지 알겠죠? 흐름만 좀 찾아올게요. 고전학파는 단기 지속시간이 없다고 했었어. 그런데 케인즈는 아닌데 단기 지속시간 있는데 그 시간대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거든.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이런 경기 변동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 케인즈 학파가 이걸 이어받아서 맞아. 네 말 다 맞고 특히 좀 더 발전시키자면 보이는 손이라는 게 정부가 개입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그 대표적인 모델이 거시계량 모델이야. 그랬더니 새 고전학파가 야 거시계량 모델은 너무 옛날, 그러니까 라떼는 하지 마. 왜 옛날 걸로 뭔가 판단하려고 그래. 새로운 정보도 더해서 판단해야지. 라고 비판을 했던 거야. 그래서 넘어가 볼게.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 그러니까 너무 거시적이란 말은 크게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를 통아울러서 뭔가 판단하지 말고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이니까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다 존중해주라는 얘기인 거야. 크게 하나로 하나의 결정으로 가지 말고 제각각들의 결정들이 있을 것이고 최신 정보까지 다 있을 거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얘네들은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 요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거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거시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다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정부의 주도 아래 그냥 큰 경제, 거시경제만으로 볼 수 있어? 그 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지 그걸 미시경제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 개별 경제 주체들이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잘 해결될 거다. 그래서 시장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뭐가 그랬지 아까? 아까 고전주의가 그랬잖아. 고전주의는 불균형 발생하자마자 바로 균형된다 그랬잖아. 그거를 유지했다란 얘기. 그러면 얘도 불균형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근데 뒤에 보니까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한 현상으로 분석했대.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했대.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 새 고전주의 있잖아. 새 고전주의는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네. 아까 여기서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없다고 했잖아. 경기 변동, 불균형 없다고 했는데 얘는 있다고 했어. 대신 어떻게 있는 거냐면 케인즈 학파가 말했던 것처럼 총수요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영향을 미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다 써야겠네. 새 고전학파의 포인트는 경기 변동 있다. 인정. 요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 있는 거냐면 기술 변화가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경기 변동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 변화에 의해 생긴다라는 것들은 케인즈와의 차이점이겠고 경기 변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의 차이점도 알 수 있겠다. 그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주제는요. 경기 변동에 대한 새 고전학파의 주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끝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 고전학파 얘기하자 또 다른 선택들이 나와요. 이에 대응하여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이게 포인트 얘들아.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계속 비판 가잖아? 그럼 마치 얘도 비판했겠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긴 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 비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받아들였어. 오케이, 수용했어. 그리고서 새 케인즈 학파. 그럼 케인즈 학파와 다르니까 새 케인즈겠지. 뭐가 다른가 보자.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무슨 얘기야? 가격 경직성은 누구의 특징이었냐면 케인즈 학파의 특징이었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케인즈 학파의 특징. 그러니까 새 케인즈 학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겠어. 얘네 걸 이어받은 건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특징이었냐면 새 고전주의, 새 고전 학파의 주장이었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새 고전주의, 그러니까 새 고전 학파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아주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게 되고 가격 경직성은 아까 뭘 발생했지?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이 뭐였니 얘들아 아까? 불균형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는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네. 지금 마지막 5번째가 5번이야. 새 케인즈 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는 얘네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어? 새 고전 학파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격이 아주 잘 원래대로 균형점을 잘 찾아갈 거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새 케인즈 학파는 아니야. 개별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가격을 경직시켜서 이러한 그 경기 변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개별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닐 수 있는데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지. 증거는 2개로 설명해 볼게. 하나는 메뉴 비용이라는 거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2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하나는 메뉴 비용. 또 하나는 저기 보니까 뭐 있었지? 여기 효율 임금이라는 게 있었네. 자, 효율 임금까지 같이 가도록 할게. 자, 메뉴 비용이 뭐나 보자.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설명하면 메뉴 비용은 이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있어. 근데 이 물건 값이 100원이었어. 근데 물건 값을 200원으로 변동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격을 올렸다 치자. 그러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술을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형, 보이는 돈도 있겠고 보이지 않는 비용, 뭐 노력이나 시간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런 비용이 있다 치자. 그런데 돈이 들었다면 그거에 합당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 요 이득. 그 이득과 메뉴 비용은 소비한 돈이잖아. 그 돈을 비교해서 가격을 변화시킬 거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가격을 변화시켰는데 가격을 올렸어. 그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뭘 들였어.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000원 들었다 치자. 근데 얻는 수익은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굳이 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가격을 변화시켰는데 이득이 1,000원밖에 안 나. 근데 드는 비용 2,000원이 들었어. 그럼 굳이 뭐하러 변화시키지? 그럼 변화시킬 이유가 없잖아. 그럼 가격은 동결시켜야겠네.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는 가격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근데 아까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메뉴 비용이라는 것이 가격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득보다 비용이 더 심하게 많이 들었을 때 굳이 변동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굳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하는 거죠. 다음 2번째로 효율임금이란 뭐냐?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인데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무슨 얘기지? 여기서는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전통적인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노동자가 생산성이 좋아. 즉 일을 되게 잘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임금을 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 임금이란 거는 일을 잘하면 많이 줄 것이고 못하면 적게 줄 거니까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건 가변성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따라 가격이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막 변해요. 그러니까 경직적이진 않겠네. 이 전통적 임금에서는. 근데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했던 것이 뭐야? 효율 임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 임금 반대야.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준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줬더니 일을 잘하던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입금을 하는 거죠. 연예인들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극한 직업 어떻게? 일단 입금이 되면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임금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임금을 더 중시 여긴다는 얘기야. 그럼 임금을 어느 가격에 픽스를 시켜 놓으면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그냥 거기에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여기에 임금은 가변적이지만 여기에 임금은 높은 임금에 딱 박아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박아버린다는 건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픽스, 다시 말해서 높은 가격으로 경직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일을 그 경직시킨 가격에 따라서 일을 할 거니까. 혹은 일을 적게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돈을 적게 경직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일을 적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란 것들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효율임금이라는 거야. 그 돈을 픽스 시킨다는 거죠. 자,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 높은 임금에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도망가던데?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도움됐다는 거야. 뭘 통해서? 효율임금과 뭘? 여기 나와 있는 메뉴 비용을 통해서. 자, 총 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가 난다. 그러면 여전히 새 케인즈 학파도 총 수요의 변화가 가격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총 수요를 관리해 줘야 되겠구나. 누가? 정부가. 거기엔 변동이 없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새 케인즈 학파든 케인즈 학파든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똑같이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죠? 자, 주장이에요. 주제. 경기 변동에 대한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고전 학파 총 4개니까 선생님 오른쪽에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여기다가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자, 고전 학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기 지속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 변동, 즉 호황이나 불황이라고 하는 불균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왜? 발생하자마자 바로 회복하니까.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반면 케인즈가 얘기했죠. 단기 지속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야, 웃기지 마.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경직적이야. 단기라는 시간대가.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도 했어. 그리고 가격 경직성이 높아지게 되면 총 수요 변동이 영향을 미쳐서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걸 이어받은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줘야 돼?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조절해줘야 돼. 대표적인 게 거시 모델이었어. 그러자 이 고전학파의 뜻을 이어받은 새 고전학파가 야, 그 거시 계량 모델 있잖아. 그건 너무 과거의 자료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총수요 변동 때문에 경기 변동 유발된 게 아니라 기술 변화가 유발했다 생각해. 경기 변동이 있는 건 오케이. 인정할게. 그건 우리도 고전학파랑 좀 다른 생각이야. 그랬더니 새 케인즈 학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괜찮다고? 아니, 합리적 선택하더라도 경직성은 발생할 수 있는 걸? 문제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 수요 변화량을 정부가 조절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것과 효율 임금을 통해서 왜 이게 경직적이라는 건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하면서 주르르 설명하고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대충 이해하셨나요? 글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었고 이 정도 선만 이해하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볼게요. 문제, 윗그림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아까 경기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던 애가 고전학파. 근데 새 고전학파는 있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있지 않은 말인데 그럴듯하게 써놓은 말들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죠? 자, 질문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질문하세요. 자, 30번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요건 답이 아까 2번이었어요. 다음 31번 문제 경제학자 갑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인데 요것도 오답률이 한 68%가 됐어요. 63.7%인가? 어쨌든 요거는 문제에서 이미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새 고전학파가 할 수 있는 비판이야. 그럼 새 고전학파가 비판을 한 거는 누굴 비판했니? 케인즈학파 비판했잖아. 그럼 아마 저기 있는 경제학자 갑은 케인즈학파일 거야. 그러니 비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전학파에서 얘와 다른 점, 경기변도 없어라고 했던 얘를 비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자료, 이게 과거의 자료잖아. 모형의 개수를 측정했다. 이게 아까 그 거시, 모델, 계량 모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했대. 그럼 이 얘기는 이 통화량을 정부가 조절해줘야 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정부 개입의 필요성 얘기했던 케인즈학파, 정부의 개입 필요해. 케인즈학파 어디 갔송? 과거의 거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경제학자 갑은 정확하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간단하게 케인즈학파를 이어받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비판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기했던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너무 과거 것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골라본다면 아마도 몇 번 답일까? 이런 거 아니겠어? K국의 통화량이 변화했어. 근데 이전의 자료는 배제한 채 소비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책에서 3번? 근데 이전의 자료를 배제한 건 아니지 않나? 그럼 얘 안 되겠다. 그러면 요거네. 통화정책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 이후 통화량에 대한 거에 따라 예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분석도 달라져야 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방정식도 달라져야 해. 개수를 달려라 이런 걸 얘기했던 거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32번 문제 마지막 풀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게 뭐 얘기였냐면 여기는 새 케인즈학파 얘기였어요. 새 케인즈학파의 아까 핵심이 뭐였지? 새 케인즈학파의 포인트는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에 대한 얘기가 아까 A 부분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 그럼 그거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1번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제품 가격과 이것이 발생함으로써? 얘들아, 방금 얘기했지만 제품 가격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 비용이 제품 가격이잖아. 그 다음에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건 이 임금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한마디로 지금 제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메뉴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가격을 변동시키려 할 때 그 가격 변화에 따른 걸 우리가 메뉴 가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들은 임금을 픽스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맞게 일을 하더라라고 얘기했던 효율 임금이란 말과 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임금이란 단어와 가격이란 말이 둘 다 들어가 있는 답은 1번밖에 없지 않을까? 나왔네요. 그죠? 됐어요? 나머지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메뉴 비용이나 효율 임금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좀 여긴 있다.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의 변동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밝힘으로 수 있다면 요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 같네. 됐죠? 균형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 풀었네요. 아까 33번 문제 풀었으니까 이것도 답 아까 4번이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 문제 끝 다 했네요. 자, 고생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경기 변동에 대한 여러 경제학자들 입장에 대해 설명한 건데, 사실은 문제풀이를 먼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풀이에서 아까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시점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흐름에 따라 돼 있다라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비판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주말 동안에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